클로이, 너 제정신이니? 이 새벽에 대체 뭐 하는 거니?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와라. 아빠, 한국은 새벽 2, 3시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여기 미국인 부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헤이스이며 뉴욕에서 18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오던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이마를 차가운 비행기 창문에 대고 아래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어두운 땅 위에 거미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제 가슴은 마치 온 비행기가 다 들을 만큼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언제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 넘치는 경계선만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출신의 전직 NYPD 형사였기에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범죄를 해결하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 익숙했지만 이곳은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딸 클로이는 제 옆에 앉아 구름의 무늬를 그리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14살이지만 작은 몸집에 넘치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달 전 그녀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서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했고 클로이는 제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적어도 제가 어떻게 딸을 지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전히 이방인이 될 테니까요. 아빠,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클로이는 손목에 감긴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브로셔를 꺼내 보였는데 거기엔 환하게 웃는 학생들과 다채로운 지도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래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콧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제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두운 뒷골목과 한밤중 범죄 현장에 대한 기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롭게 무언가를 믿어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캡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제 두려움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착륙할 때 바퀴가 활주로를 스치는 소리가 날 때 저는 클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제가 조용히 말하자 클로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도시를 지키는 형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전부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수화물 찾는 곳에 서 있으니 온 세상의 얼굴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웃으며 수화물을 기다렸고 한 청년은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캐리어 손잡이를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제 본능이 무너진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형광등 빛 아래 빗소리와 막 청소된 도로, 냄새가 섞인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택시와 열차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키오스크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척척 터치했습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의 정신없는 분주함 대신 머리를 숙이고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이곳엔 서로를 돌보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클로이가 디지털 승차권 발매기를 가리켰습니다. AREX 열차를 타면 1시간도 안 돼서 도심에 도착할 수 있대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제 목소리는 오랜만에 사용에 거칠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퉁이마다 설치된 CCTV, 여행객을 안내하는 바닥의 노란 화살표, 줄서기를 독려하는 표지판까지. 뉴욕에서는 경찰의 힘을 믿었지만 이곳에서는 도시 설계와 배려가 안전의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매끈한 은색 열차에 올라 푹신한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조명이 살짝 낮아지자 저는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클로이는 저에게 몸을 기대고 차분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곳은 저와 클로이가 시작하는 여정의 첫 장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도시에 발을 디뎠지만 사랑하는 딸과 함께였기에 저는 질문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사관으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제 안에서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뉴욕과 전혀 다른 이 땅이 제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클로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서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한번 지켜보자. 저는 클로이의 손을 꼭 잡고 AREX 열차에서
내려 서울역 플랫폼을 벗어났습니다. 머리 위로 환한 조명이 반짝였고 영어 한글로 된 큼직한 표지판이 출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호기심에 찬 설렘이었습니다. 공기에는 갓 지은 밥 냄새처럼 고소한 쌀 냄새와 시원한 시멘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강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클로이가 벽에 걸린 거대한 디지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에어비앤비랑 가까워지려면 4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저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지도를 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노선들이 마치 직물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차분한 자신감을 따라가다 보니 낯설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희는 4호선 승강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은 넓고 깨끗했으며 위쪽 화면에는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어깨에 힘을 빼보려 애썼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자 클로이가 먼저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볼은 기대감에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하 터널을 지나며 머리 위로 전기 불꽃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빛이 저희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웃음을 터뜨리며 스치는 불빛이 주황빛 선으로 번지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문득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단순한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목적지는 명동이었습니다. 역에서 올라오자 좁은 골목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빨간 등불이 머리 위에서 흔들렸고 공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뒤섞여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은 친근한 목소리로 떡볶이, 소시지 꼬치, 달콤한 호떡 등을 외치며 손님을 유혹했습니다. 클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거 먹어볼래요? 클로이가 철판 위에서 반죽을 동그랗게 뒤집는 어르신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갔습니다. 상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호떡 2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호떡을 후불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겉면을 깨물자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따끈따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의 심장 소리를 처음으로 맛본 기분이었습니다. 떡 안에서 퍼지는 달콤함이 새로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는 시장 골목을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길거리 화가가 관광객들의 캐리커처를 즉석에서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와 저는 서로 용기를 내어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화가는 순식간에 저희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클로이는 바람에 날리는 깃발처럼 머리카락을, 저는 우스꽝스러운 탐정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림값을 지불하고 화가가 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저희 모험의 스냅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네온사인이 건물마다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작은 경찰 지구대를 지났는데 거기서 순경 한 분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 훈훈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저처럼 도시를 지키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듯 보였고 제게는 더 개인적인 모두의 이야기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조용한 골목 위에 숨겨진 아늑한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김 여사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되자 따뜻한 온돌 바닥 위에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두툼한 이불, 그리고 벚꽃나무가 보이는 창문이 저희를 반겼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클로이는 여전히 에너지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내일은 궁을 구경하고 비빔밥도 먹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그걸로 정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자리를 경이로움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떤 순간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맞이한 첫날 밤은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의 부드러운 빛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드는 걸 보고 눈을 떴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일어나서 어젯밤 시장 풍경을 스케치한 그림들을 작은 탁자 위에 다 펼쳐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웅장한 대문과 기와 지붕을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할 때의 감동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커다란 목조 대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은 선명한 빨강과 초록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마치 동화책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클로이는 새로 빌린 한복을 입고 허리춤을 감싼 실크 치마를 팔랑거리며 돌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궁궐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정각들이 넓은 마당 양옆으로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수문장은 채색된 벽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몇 초마다 눈을 깜빡이고 발걸음을 살짝 옮기더라고요. 클로이는 다가가서 정중하게 절을 했고 수문장 표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클로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비병들은 내가 체포했던 용의자들보다 훨씬 단단해 보인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정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빛이 금빛 용 조각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차가운 돌 난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져봤습니다. 클로이는 기둥에 난 작은 금이 어디서 생긴 건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를 떠올리며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주변 소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살랑한 바람에 솔향이 실려왔고 저는 눈을 감고 그 평온함을 가슴에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고요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클로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빠 하고 소리치며 동쪽 정각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쿵 뛰었고 저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보니 학교 단체로 보이는 아이들이 한 관광객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고 돌바닥에 누워 발목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흰 양말에는 피가 배어난 자국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어서 도움을 부르러 뛰어갔고 다른 아이는 그 여성분의 머리를 조심스레 받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로이 옆에 무릎을 꿇고 살며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 하고 말했지만 클로이는 앞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클로이 팔을 꼭 잡아당기며 어른들이 도울 수 있게 기다려야 해 하고 말렸습니다. 클로이는 눈가에 눈물을 가득 맺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궁궐 직원들이 응급처치함을 들고 이미 달려와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여성분 발목에 깨끗한 붕대를 감아 주었고 안내를 맡은 어르신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끼며 지켜보다가 그분이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분을 벤치로 부축해 앉히자 저는 안내 어르신에게 다가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손님,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하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클로이에게 돌아갔습니다. 클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같이 있던 여학생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클로이가 속삭이며 저 아주 심하게 넘어졌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클로이를 꼭 안으며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멀찍이 서 지켜보면서 훈련된 분들이 도와줄 수 있게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하고 다독였습니다. 클로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저도 뭔가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그녀 이마에 입맞춤하며 너는 용감했어. 누군가를 걱정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궁궐을 둘러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마다 저는 클로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며 뒤를 살폈습니다. 연꽃 못에 도착하자 클로이는 작은 막대기로 꼬집을 톡톡 건드리며 잠자리 한 마리가 반짝이며 날아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람이 함께 모여 도울 때 불안은 곧 보살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다시 대문을 통해 궁궐을 나왔습니다. 클로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빠, 오늘 여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꼭 쥐어주며 나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위험에서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함께 서서 서로에게 용기와 다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클로이가 에어비앤비에서 쉬는 동안 혼자 인사동의 등불 가득한 골목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궁궐에서 있었던 놀람과 뉴욕과는 다른 서울의 느낌을 곱씹어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구두가 돌바닥을 딱딱 두드릴 때마다 종소리처럼 울렸고 종이 등불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와 군밤 구운 듯한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어깨를 스치며 미술관과 다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록색으로 칠해진 작은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온돌 바닥 위에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저는 유자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섬세한 도자기 잔을 들어올리자 따뜻함이 두 손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유자차는 달콤하면서도 살짝 새콤한 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깊이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머니를 두드려 보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늘 지갑을 넣어두던 오른쪽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킷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갈비뼈를 내리치는 듯 쿵쾅거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지갑 안에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없이는 이 낯선 도시에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찻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등불 빛이 바닥에 반짝였고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주인장님께 숨 가쁘게 물었습니다. 지갑을 분실하신 분 계셨나요? 주인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손님.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인사동 골목으로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카드가 남용되면 어떡하나, 지하철 탈 돈은 어디서 구하나 하는 생각이 마구 달렸습니다. 저는 등불이 이어진 길을 따라 스트리트 캘리그래피 작가가 있던 모퉁이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붓을 나무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하고 다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지갑을 본 적 있나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작업대 밑을 살펴보더니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공황이 뜨겁게 치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택시를 잡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통화 신호도 없었고 SIM 카드도 귀중품에 넣어둔 터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잠든 클로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목이 메였고 그 생각을 떨치고자 저는 메인 도로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이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번화한 교차로에서 저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배운 한국어를 떠올리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주머니를 가리키며 실례합니다. 지갑 분실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 아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점포 스피커에서 고객님, 편의점 앞에서 좀 기다려 주세요라는 친절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2분도 채 안 되어 키가 크고 다정한 눈빛의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안내하며 인도 근처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제 숨이 멎는 듯 했는데 낯선 남성이 제 갈색 가죽 지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몇 분 전 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산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카드, 면허증까지 모두 무사히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믿기 힘들다는 듯 감사합니다.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경비원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서울에서는 서로 돕습니다. 라고 부끄러운 영어로 말해 주셨으나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매장 안으로 안내해 주시며 택시 탈 만큼의 현금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지갑을 꼭 쥔 채 밤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인사동 골목의 등불이 전에 없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겪은 친절을 함께 축하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띄웠습니다. 저 안전해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제 가슴은 무서움 대신 감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울은 고궁과 시장만 있는 곳이 아니라 경계심 많은 외국인에게도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에서 택시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제게 진짜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주 후 저는 땅거미가 깔린 교정에 서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설렘 가득한 수다 소리가 온 교실을 메우고 있었는데 클로이가 저를 학교 가을 축제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전직 형사라는 제 이력 때문에 친구들 틈에 어울리기 어색했지만 클로이가 저희 손을 꼭 쥐며 환한 미소로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운동장에는 길게 늘어선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솜사탕을 파는 곳, 고리 던지기 게임 부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갈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걸린 조명은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바람에는 군고구마 구운 듯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뉴욕 축제에서 클로이가 고리 던지기를 가르쳐 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저를 콩주머니 던지기 게임 앞으로 이끌며 한번 던져보세요.
하고 응원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콩 주머니를 집어들어 표적을 겨냥했지만 첫 번째는 빗나갔습니다. 학생들이 킥킥 웃었지만 한 남학생이 다가와 손목 각도를 잡아주며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던짐에서는 콩 주머니가 정확히 구멍 안에 들어갔고 그 학생은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크게 웃었습니다. 작은 인형을 상품으로 받은 뒤 클로리 따라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는 천막으로 갔습니다. 이준서 선생님께서 돗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기차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종이 제기를 땅에 닿지 않게 발로 차올리는 놀이였습니다. 첫 차기에 제기는 툭 떨어졌고 선생님은 웃으며 발목을 살짝 튕기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연습을 거듭한 끝에 3번 연속 차는데 성공했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로 잘하셨어요 하고 웃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친절한 인내심이 뉴욕에서 목격자들을 다룰 때 수사관들이 보여주던 차분한 안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먹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집된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저는 밥과 채소, 매콤한 양념을 쓱쓱 비빈 뒤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아삭한 야채와 감칠맛 나는 양념이 어우러져 눈을 감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로이는 제 표정을 보고 깔깔 웃으며 어때요? 맛있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축제가 도시의 심장처럼 강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지자 저는 클로이 및 이준서 선생님과 함께 무대 위 전통 무용을 관람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물결처럼 흐르는 동작을 선보였고 관객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웃음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이준서 선생님께서는 근처 카페에서 최은희 선생님을 만나보자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낮은 탁자와 쿠션이 놓인 아늑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은희 선생님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시며 자율방범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는 CCTV와 전기 순찰을 통해 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웃 간의 대화예요. 서로를 알게 되면 자연히 서로를 돌보게 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순찰차와 무전기가 제 안전망이었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대화와 공동체가 안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방범대 덕분에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나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동네 아이가 길 잃었을 때 이웃들이 금세 알아보고 경찰에 알려 단 몇 분 만에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의 힘이에요. 모두가 서로를 돌보거든요. 그날 밤 클로이가 내일 계획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문득 벽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호기심과 신뢰로 바뀌었고 저는 저 자신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가르쳐준 건 친절이야말로 힘만큼이나 강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을 때 클로이는 저를 꼭 껴안으며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딸을 꼭 껴안고 가슴이 벅차올라 서울을 보여줘서 고마워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 조용한 도시의 우문거림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클로이는 아직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신발을 신고 발코니로 나섰습니다. 창밖은 옅은 분홍빛과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서울의 기와 지붕들이 여명 속에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을 때는 모든 그림자가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낯선 이가 건네준 지갑, 서로를 돌보는 축제의 풍경,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미소 속에서 친절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오니 클로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신발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아빠, 준비됐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대답하며 클로이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첫날 입었던 한복은 의자 위에 차곡차곡 접어 놓으셨더라고요. 마지막 사진을 남길 준비를 하며 어깨춤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허리띠를 정리해 드리면서 목이 잠기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나와 한강 공원으로 마지막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은 한적했고 몇몇 잃은 조깅족과 새들의 지저귀만 들렸습니다. 저희는 자전거 2대를 빌려 강변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은 하늘빛을 고스란히 비추었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빛나는 블록처럼 반짝였습니다. 클로이는 제 옆에서 페달을 밟으며 다리 건너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내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힘껏 몰며 다리가 보일 때쯤 클로이를 따라잡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나란히 멈춰서니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클로이 얼굴을 보니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보세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굽이진 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고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저는 길거리 시장에서 산 작은 노트, 감사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짧게 적어둔 메모들이었습니다. 명동 호떡 감사합니다. 지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 게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저는 노트를 클로이에게 건네며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볼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빈 페이지를 펼쳐 반듯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아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글귀를 다시 읽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는 강변에 모인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날리는 아이들의 형형색색 연이 하늘 위에서 춤췄습니다. 택시 기사님부터 선생님, 상인, 경찰관까지 서울 곳곳의 사람들이 저희를 환대해 주었고 그 친절 하나하나가 두려움과 새로운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자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붙일 때 클로이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지만 이 도시의 일부는 언제나 제 가슴과 기억 속에 남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탑승 전 도착 안내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니 부산, 제주, 도쿄 행항공편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희 비행기가 떴습니다. 서울 뉴욕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클로이 손을 꼭 쥐고 미소 지으며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근데 다시 오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서울의 따스한 아침과 생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의 기억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왔지만 희망 가득한 마음과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여정 어떠셨나요? 뉴욕의 거친 골목 대신 서울의 따스한 거리에서 저는 두려움을 배움과 신뢰로 바꾸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아준 낯선 이의 친절, 학교 축제에서 서로를 보살핀 이웃과 선생님의 정, 한강변 자전거 위에서 함께 웃던 딸의 미소까지. 이 모두가 한국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치밀한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엔 한낱 경비보다도 무섭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배움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한국의 놀라운 문화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